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네. 의원님 인사 먼저 한번 부탁해드릴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하루에 잠은 몇 시간이나 주무시나요? 잠은 많이는 안 자요. 네. 많이는 안 자는데 차 타고 다니면서 좀 많이 자고요. 네. 집에서 누워서 자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누워서 주무시는 시간은?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그럼 원래 그렇게 잠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차 타고 다닐 때나 어떤 때나 잠깐 머리만 대도 잘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총 수면 시간이 그렇게 아, 적지는 않을 거예요. 차에서 제가 차 타면 바로 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동도 많이 하니까 네. 그런 시간 다 긁어 모으면 네. 저도 한 6시간 이상은 잘 거예요. 아, 네. 네. 오늘이 4월 4일인데요. 네. 그 2016년 4월 13일 날 국회의원이 되신 거죠. 네네. 네. 벌써 한 2년이 되었어요. 예. 어떠셨어요? 2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빠른 속도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네. 300명 중에 하나고, 네. 그 300명 중에 하나인 국회의원이 뭔가 법안을 통과시킨다거나 하려면 주위에 있는 의원들, 더 나아가서는 당을 설득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당과 협상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디게, 그리고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일들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제가 갖고 있었던 몇 가지 선입견들도 좀 깨졌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게으르고 한가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뭐 제 색깔과 목소리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제 것만 내세워서는 또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평에는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이제 출마하시면서 인천 이사를 받아서 예, 왔습니다. 예, 오신 거잖아요. 네. 2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제가 살았던 동네가 저 중랑구의 신내동과 망우동이라는 아, 동네예요. 예. 그리고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고요. 네.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지금은 또 2년이라는 세월,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굉장히 부지런하게 돌아다녔거든요. 네. 많이 익숙해졌죠. 네. 네. 그 워낙 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스타 국회의원님이시고요. 네. 또 그런 어떤 노력의 결실로 초선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백봉 신사상, 뭐 대상 이런 거 네. 수상하시고요. 정치 후원금 모금도 1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떠신지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좀 저는 사실 특별한 어떤 전략이나 뭐 작전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어떤 의원들이라고 해서 뭐 전략과 작전을 짜놓고 그대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뭐 어떤 다른 국회의원들도 저는 특히 이제 뭐 어떻게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크게 없었고,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나 제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현안들을 4년 임기 동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좀 부지런하게 다녔더니만 그 모습이 좀 보기 좋게 보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도 정치 후원금도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고, 정치부 기자들 같은 경우도 좀 열심히 한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 네. 네. 감사한 일인 거죠? 네, 감사한 일인 거죠. 네네. 네, 보통 이제 의원님들 하면 좀 권위도 좀 있고, 우리 이미지 속에는 좀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은 거지갑 박주민이다, 막 이런 얘기도 들으시잖아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거지갑이라는 그 별명 자체가 네. 제가 진짜 뭐 가난하다, 네. 거지 같다 이래서 붙은 건 아니고, 그 별명에 이제 연원이 됐던 글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외모나 이런 권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 네. 그래서 거지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취지가 돼 있더라고요. 네. 별명이. 네. 그래서 저는 뭐 불편하지 않고 고마워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하니까 저희 당에 네.
고문분들께서는 오해하시고 아, 네. 아니 왜 우리 그 대표 선수가 왜 거지라고 불려야 되냐.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예, 예. 지금은 다 이해하시고 좋아하시죠. 아, 예. 예. 지금 국회 헌정특위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에 헌법 개정이 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좀 이 특위로 활동하시면서 헌법 개정이 왜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뤄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 네, 사실은 이제 87년 개헌 이후에 3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분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도 커지셨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마음도 굉장히 강해지셨고, 구체화됐다고 봐요. 특히 지난번 촛불 집회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치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신다거나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셨죠. 네. 그런 피로도 많이 커졌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제도를 봤을 때는 그런 통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입법 차원에서 만들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개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정치적인 참여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개헌이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나 정치 제도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권력 구조, 정부 형태의 정치권들에 관심이 더 많은데 저는 그거보다도 지금 이 국민분들의 어떤 이런 그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에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면서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 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짧게 말씀드리면 모든 대선 후보가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한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 가장 약해질 때가 선거를 끼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개헌안을 만들면 국민분들 권리 보장한다는 내용이 하나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지방선거를 넘기고 나면 2년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만약에 개헌안을 만든다, 국민분들을 위한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져요. 세 번째는 비용이죠. 1,300억 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것도 아낄 수 있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는 거, 국민분들을 위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좀 약할 때 개헌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번 그 헌법 개정에 담긴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의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 참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좀 뽑아주신다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경제민주화 조항을 좀 더 강화시킨 부분, 그다음에 토지공 개념을 좀 강화시킨 네. 부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 불균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임금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라든지 중소기업 일자리와 대기업 일자리 간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폭을 넓혀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정치 참여 부분도 보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 발안제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헌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법률안도 국민분들이 내실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 소환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소환하는 네, 거 말씀하시죠? 잘못하면은 임기 중에라도 국민들이 파면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만 해도 기존에 정치권에 이제 제대로 목소리를 못 전달했다고 느끼셨던 국민분들이 굉장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또 18세 이하로 선거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째 논의를 반복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유불리만 따지다가 안 됐거든요. 이 제도, 이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분권 강화. 네. 그 인구의 절반 가까운 수가 수도권에 몰려서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삶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을 거고, 또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지방자치가 당연히 강화되면서 민주주의가 좀 더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효과도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제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 권한 부분에 있어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뭐 국민기본권 강화나 지방분권 강화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근데 거기 더 나가서 뭐 감사원에 대한 권한을 독립시킨다든지 인사권의 일부를 독립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법률안 제출권이나 예산 편성권도 의회가 좀 더 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권한들이 이관이 되면서 또 견제는 많이 받는 형태로 바뀔 거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경우 보면 지금도 뭐 우리가 구청장 소환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실현되는 아니죠.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냥 문장으로만 존재하지 이것들이 살아서 시민들의 힘으로 어떻게 발현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뭐 그런 것들도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으로 정하게 돼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헌법의 취지를 거의 훼손시켜가면서까지 무기력한 법제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겠죠. 금방 전에 개헌이 됐는데 그 네. 취지를 몰각한 입법을 한다. 그건 어려울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개헌이 이루어지고 바로 여러 가지 입법적인 그 제도 마련을 위해서 스타트를 하면은 그 개헌했던 취지가 살면서 입법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염려를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이제 그냥 문장으로만 존재한 민주주의를 항상 봤기 때문에 맞아요. 예, 아무리 좋은 문장이 등장을 해도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감도가 잘 오질 않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통령제 결선,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정치 그 세력들 간의 자동적인 협치를 네. 추구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진보 블록은 좀 진보 블록이 좀 묶여서 움직이는 효과를 낳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정의당이라든지 녹색당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아젠다나 정책들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물들도 분명히 여러 경로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마련될 겁니다. 어쨌든 기대가 되고 이번 선거에서 같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에 만약에 개헌 투표 안 되면 개헌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지금이 4월인데 2월까지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시간인데.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제 옆에 이제 회의하는데 심상정 의원님이 앉아 네네. 계신데 저를 툭툭 치더니 네. 개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얘기하시는 그러셨어요? 거예요. 자한당이 많이 태도가 변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소리는 듣기는 했지만 네.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그러면은 2달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지 이 개헌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헌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많이 요구한다는 게 표출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개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국민분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이번 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집회도 열리고 그런다 그럽니다. 개헌을 촉구하는. 광화문으로 또 한번 시민들이 네, 달려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개헌 얘기하면서 지방 분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 수도권에 너무 몰려 있어서 너무 몰려있죠. 저희 은평도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인구가 있어요. 네. 저희 이 지금 가련동에도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아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네. 빈 공터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네. 공 차고 놀고 했는데 네. 지금은 진짜 놀 데가 없어요. 네, 숨쉴 공간이 네.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좀 사람과 뭐 또 좋은 학교도 좀 이전하고 어쨌든 분산을 좀 해야 되는 네, 거는 맞습니다. 맞다고 저도 생각을 네. 하는데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것만큼 그럼 지방 분권 그 지방 단체, 지방 정부가 힘을 갖는 만큼 그걸 견제하는 어떤 장치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떤 권한들은 계속 이양을 하는데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은 없는 이런 상황은 맞아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그래서 사실은 오늘 논의했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의회, 네. 의회 선거 방법은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맞느냐 그런 논의도 하는데 그런 제도 변화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도 네.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면서 지역정부를 네. 지방정부들을 견제할 수 있게 발달돼야 될 것 같고 또
은평 시민신문처럼 그 지역 신문들도 네. 확실하게 좀 더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네. 예. 그 시민단체나 뭐 저희 같은 지역 신문이 자리를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사실 너무 열악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뭐 시민사회 단체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워낙 희생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어떻게 뭐 정책적으로 이런 걸 좀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렇다고 네. 해서 시민단체와 어떤 신문을 네.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한다, 네, 그건- 지원한다. 네, 네. 이게 꼭 방법일까? 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도 막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참 아주 그냥 객관적이고 투명한 음. 제3의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뭔가 지원을 한다라면 좀 문제가 좀 풀리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방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건 약간 제가 보기엔 좀 예, 이상할 것 그러면 같고요. 바로 이제 직접 그러니까요. 그 연관을 맺으면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기금을 마련한 형태든 어떤 다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 또 그에 대한 지원은 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얘기하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 사실 현재 풀뿌리 단절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어디서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건지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참 안타까운 얘기로 세월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세월호 참사 4주기가 가까워 오고 있는데 네. 근래 들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던 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아마 그럴 거라고 우리 사실 많은 시민들이 예상을 했지만 네. 막상 그렇다는 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또 충격인 거죠. 세월호 참사 4주기가 가까워 오는데 그 세월호 변호사로 또 유명하시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오늘도 이제 뭐 세월호 가족분 한 분 좀 따로 좀 뵙기도 하고 또 다른 분하고 통화도 좀 하기도 했는데 사주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사주기예요. 이번 사주기는 합동 연결식 있는 사주기입니다. 아, 네, 연결식을 하고 안산에 설치된 정부합동 분향소를 이제 없앨 거예요. 왜냐면 이제 추모안전공원을 그 부지가 정해져서 그쪽에서 이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사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 특조위도 얼마 전에 위원들 네, 임명이 네. 끝나서 뭐 네. 황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월호 뭐 진상규명이든 기억에 관련된 거든 추모나 뭐 이런 것에 관련된 거든 세션 2가 지금 시작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도 고민이 깊고 저도 이제 어떻게 뭐 도와드리면 좋을까 고민이 깊은데 진상규명 작업은 끊임없이 계속 될 거예요. 네. 될 건데 이제 진상규명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토대로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냐, 세월호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계속 기억해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정말 상당한데, 또 이 은평 지역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을 좀 뭐 안전사회로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하신 게 있나요? 뭐 제가 사실은 이제 입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법을 만드는 사실 은평에만 적용되는 법을 그렇죠.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발의했던 법 중에 안전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신 분들에게는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운전하게 하는 법이라든지 대형 버스나 이런 걸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몰기 전에 음주 측정을 먼저 하는 법이라든지 왜냐면 얼마 전에 그 낮술을 하시고 식사하시면서 반주하시고 버스를 모시다가 이제 사고 난 적도 있잖아요. 그런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재해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왜냐면 재해재난이 벌어지면 그 재해재난을 조사하는 독립된 기구가 없다 보니 항상 그 원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법을 이제 정부와 협의해서 발의하기도 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다중이용 시설인데 안전 관련된 여러 지침이나 법규를 위반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심하게 다치게 될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제가 지금 발의를 해놨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아마 뭐 그 차량 운행에 관련된 법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는 통과가 돼가지고 실제로 제도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약간 좀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 저희 지역위원회는 특이하게 세월호 특위라는 저희 지역위원회 내에 위원회가 있어요. 아, 의평. 네, 세월호. 갑 지역위원회 산하의 세월호 특위. 그래서 얼마 전까지 매주 한 번씩 그 거리 서명 운동을 하고 거리 피켓팅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세월호 관련된 행사를 그쪽 분들이 중심이 돼서 다른 시민단체들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서대문이나 마포 쪽 분들하고도 또 연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좀 평을 한다면은 좀 그래도 부족하죠. 이후에 이제 새로 이제 구청장님이 당선이 되실 텐데, 뭐 우리 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보다 긴밀한 협조 속에서 좀 더 안전한 그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은평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또 진행도 하시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았죠? 이제? 석 달 안 남았죠. 석 달도 이제 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 은평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거죠. 은평 지역뿐만 아니라 좀 지역 정치가 낙후되었다는 평가들이 좀 많아요. 특히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제 기초의원들의 사실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건 또 지역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위원장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지역 정치를 좀 더 발전시키는데 혹시 뭐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일단은 뭐 후보 결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원칙적으로는 인위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최소한으로 하고 당연한 거죠. 그걸 보면 그래서 이제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 뭐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 좀 정책을 같이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구의원들, 시의원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전문가들, 여러 시민단체들이 활동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여러 주제로 정책을 만드는 단위들을 좀 만들어서 뭐 발표도 하고 실제로 그 조례로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갑구든 을구든 신인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시민들이 많이 신인들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예. 젊은 신인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서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뭐 뜻한 것의 절반이라도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여튼 노력은 해야죠. 네, 조금이라도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그 4인 선거구 은평에도 한 군데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죠. 예. 민주당이 지방분권 얘기를 하면서 4인 선거구 쪼개기에 앞장선 꼴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모습이 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일단은 뭐 저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좀 그건 아니었어요. 7개 선거구 정도 남은 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게 저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의 그 입장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저희 지역위원회 입장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저도 조금 아쉽긴 아쉬워요. 반면에 그래서 뭐 이번에는 안 됐더라도 저는 그 제도적으로 그러면 그 여러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지방의회에도 진출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길이 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그 제도의 모습은 저는 4인 선거구는 아닌 것 같아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연동형을 차라리 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를. 왜냐하면 기초의원인데 지역
그 크기가 C형 크기다. 좀 그거는 약간 철학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의 형태의 모습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연동형 비례가 낫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 네. 네. 그 4인 선거구처럼 이렇게 선거구를 합쳐서 그냥 키우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중대 선거구제를 하시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네. 그거보다는. 그리고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4인 선거구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후보 많이 내면 또 많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지방은 더 심할 거고. 그래서 네. 연동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역초운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인 선거구 됐는데 민주당 의원은 그냥 당연히 2명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4인 선거구가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저도. 예. 뭐 이번 선거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좀 이미 놓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지금 민주당이 후보만 내면 당선되는 구조예요. 예,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고 두 당이 민주당이 잘했나 보죠. 두 당이 어쨌든 한 분씩 후보를 내면 다 당선이 되는 상황이었고 현재도 뭐 지금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거의 당선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좀 지역에서 좀 더 좋은 후보를 우리가 좀 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후보를 좀 찾아내는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지. 이번에는 뭐 그런 시도를 못했지만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건 아마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당 차원에서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뭐 저희 지역위원회만 따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당 차원에서 그런 결단을 하는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제 정당이라고 하면은 정말 당원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당원들을 잘 교육하고 성장시켜서 그 당원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대표자가 나오는 걸 기본적인 모델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많은 참여 속에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모습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당은 기본 방향식은 그래요. 이제 그게 근데 또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당에서 굳이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하겠다 이거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나요? 지금요? 네, 어떤가요? 요즘에 분위기가? 젊은 당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아, 많이 늘었습니까? 많이 늘었어요. 네. 좀 당이 너무 좀 이렇게 나이 든 거 아니냐 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뭐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주축인 건 맞아요. 네. 근데 네. 뭐 저도 당 생활이 짧은데 한 2년 사이에는 젊은 당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이번에 지금 그 대의원이나 당연직 네, 상무위원회에서도 40대 초반 들이 많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도 그런 분들이 꽤 후보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연세가 있으시다 그래서 무조건 뭐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좀 더 당이 좀 생기 있고 생동감 있고 지역을 좀 변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그런 역할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어서 뭐 원래대로라면은 그 정당이라고 하면은 정책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네. 정치가 생산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당원들을 교육 훈련시키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지역 대시민 홍보나 뭐 설득, 네. 교육 이런 작업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약했죠. 약해서 아까도 잠깐 이제 다른 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능들을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당 지역위원회 모습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제 이제 하반기 지역위원회 운영 목표예요. 하반기라고 이제 남은 2년 동안에 네, 목표로 지금 2년 동안에는 이제 좀 더 많은 사람을 들어오게 해서 뭉치게 하는 역할을 정도까지 했다고 보면은 남은 2년에 그 들어온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 역할, 뭐 대시민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은평에서 우리가 좀 이 문제만큼은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 과제들이 어떤 걸 갖고 아무래도 계신지.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제일 많고 그렇죠.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야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그런 곳에서는 이제 현금 청산자나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정도의 소극적 역할이 되겠고 못 가고 있는 곳이거나 또는 안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대안을 좀 마련해 드려야 돼요. 또 이런 곳일수록 또 주거가 굉장히 낡았어요. 그렇죠, 열악하죠. 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뭔가 좀 대안적인 모델을 소개해드리고 가실 수 있게 좀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제가 저층형 주거재생 모델 설명회를 여기서 하기도 하고, 틈이 날 때마다 그 책자들도 나눠드리고, 그 SH나 LH 공사에서 나와서 상담, 작은 네네. 규모의 상담이나 설명회를 계속 하게끔 해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진작시켜서 재건축 재개발에 안 가거나 못 가고 있는 부분의 문제를 좀 같이 가는 곳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 거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하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 네. 가는 거니까 네. 못 가고 있거나 안 가는 부분도 어떻게든 해소해야 문제를 해결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정책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융합해서 같이 해서 그런 변화들을 좀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제 그렇게 도시가 바뀌고 도심이 바뀌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안 바뀌더라도 그렇게 도시를 재생한다는 그런 컨셉이 아니더라도 저희 은평이 노인 인구가 많고 장애와 관련된 인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약자분들이 좀 살기 편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편의라든지 뭐 시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착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은평이 좀 거의 베드타운처럼 되는데 아쉽거든요. 네.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뭐 홍대나 이런 대학로나 있는 그 문화적인 소스로 사람들을 오게 하는 모델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접목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예술수색단이라고 네네. 수색 쪽에 있는 젊은 분들하고도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누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는 은평에 거주하시는 연극인 분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조금 더 그런 게 정책화되고 할 수만 있으면 단순한 베드타운을 넘어서서 문화적으로 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 그거 말고 이제 오래된 지역 수건 사업들은 또 제가 수건 사업들 계속 하고요. 뭐 서부경전철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하고요. 네. 그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 학교 문제도 새롭게 등장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뭐 녹번역 그쪽으로는 또 학교 없어서 맞아요.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땅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저도 그때 잠깐 만나서 네. 뭐 중학교와 고등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를 약간 뭐 변경한다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지금 없긴 없더라고요.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제가 이제 학교를 쭉 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네. 너무 낡았어요. 그렇죠. 뭐 충암이 대표적이고 네. 충암뿐만 아니라 다른 뭐 초등학교, 중학교들도 다 많이 낡아서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좀 따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미투 운동이 한참 우리 사회를 네. 또 변화시키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지역에도 말하지 못한 이런 피해자들이 사실 같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뭐 의원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고민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입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최근까지도 그 여가위 차원에서 제가 여가위도 합니다. 네. 여가위 차원에서 정부와 그 미투 관련된 그 당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요.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방책들과 정책들을 정비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 구 차원에서는 좀 더 어떤 그 성평등적인 그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착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뭐 막 그런 것들을 크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원들 상대로만이라도 일정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좀 우리 은평 주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죠. 예,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당선돼서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뭐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부분도 있을 테고 또는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셨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경청할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한 달에 2번씩 주민의 날이라는 행사를 해서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또 지역 사무실에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제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들 주시면 제가 참작해서 또 잘 듣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쳐 나가면서 또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의회 정치만 하진 않습니다. 지역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니까 그런 부분을 꼭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만나려면은 그 한 달에 2번 열리는 그 평상시에도 오셔서 네. 저한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나 메모 전하셔도 되는데요. 네. 얼굴을 보려면 만나고 싶다. 약속이 좀 잡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항상 지역 사무실에 있는 건 네. 아니니까. 그러면 지역 사무실에 전화를 하시든 찾아오셔가지고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